안녕하세요. 도영의 한국어 공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교재도 불교 교리에 관한 추상적인 세계거든요. 그거는 참고하시고, 역사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7번째인데요. 아마 오늘이 역사 이야기 시리즈의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뭐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역사를, 박정희 정권까지 했죠, 저번에. 그래서 그걸 이어서 박정희 정권에서 이제 얘기할 게, 한 두 가지만 더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박정희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아주 코너에 몰렸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이제 언제냐면 그래 가지고 코너에 몰려 가지고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유경수 여사 피살 사건이 일어나죠. 이건 제가 직접적으로 언급은 안 할게요. 언급은 안 하고, 우리는 저도 그렇고, 처음에는 문세강이가 이제 유경수 여사를 저격했다고 우리는 다 알고 그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었고, 핀치에 몰린 박정희 대통령 그 시절에, 그건 나쁘게 얘기하면 제거가 된 건데 제 입으로는 차마 말할 수가 없네요. 그거는 MBC에서 방영한 이제는 말할 수 있다가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제 유튜브라든지 이런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와요. 거기에 87회하고 88회 두 번에 거쳐서 유경수 여사 피살 사건을 다뤘어요. 거기에 자세히 나오니까 누가 누구의 총탄에 의해서 죽었는지 그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그건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 거는 독도 미래학이라는 게 있어요. 독도 미래학. 이건 박정희가 이제 일본하고 이제 독도에 관한 합의를 해준 게 있어요. 그거 이제 처음엔 몰랐고, 이제 많이 이게 찌라시 형태로 비슷하게 이게 많이 돌아다녔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사실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뭐냐면, 1965년도에 정일권 총리, 그 당시에 정일권 총리하고 고노 이치로라는 일본의 의원하고, 우리나라 성북동 있는데, 가회동인가, 거기서 미리학을 맺었어요. 그거를 이제 나중에 김종필 전 총리의 친형이죠. 친형, 김종락 씨가 월간 중앙하고 인터뷰하면서 밝혀졌고, 그 다음에 요미우리 신문에 이제 한국 특파원 기자가 그거를 증언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정부하고 일본 정부하고 그걸 다 부인을 했다고. 그런 이제 미략을 맺은 적이 없다. 근데 나중에 이제 KBS 취재 결과 그 문서가 확인이 됐어요. 일본 외무성에 그런 문서가 존재한다는 게 확인이 됐고, 또 나중에 민족문제연구소에서 그거를 폭로를 했는데 어떤 폭로를 했냐면 CIA 문건 있잖아요. CIA 문건이 30년마다 이게 이제 해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CIA 문건 해제됐는데 어떤 게 해제됐냐면 그 중에 하나가 박정희가 독도 미략을 합의를 해주면서 일본으로부터 6,600만 부를 개인적으로 받아서 착복을 했어요. 그 사실이 CIA 문건에 의해서 그게 이제 밝혀졌어요. 그리고 이게 독도 미략의 내용이 뭐냐? 네 가지 합의를 했는데, 첫째는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양국 정부에서 독도를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을 한다. 이게 합의를 한 거야. 첫 번째 합의가. 결국 이 양쪽 정부에서
우리는 독도가 우리 땅이라 그러고 일본 정부는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그걸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합의예요. 그래도 걔네들 일본 놈들은 시탁하면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얘기를 못해. 밀약을 해줬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면 거기에 어떤 그 어로 구역을 설정할 때 그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공동 어로 구역으로 설정한다. 이게 두 번째 합의고, 세 번째는 독도에다가 어떤 시설물을 증축하거나 개축을 더 이상 하지 못한다. 지금 현 상태로만 유지한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 준칙을 계속 이어나간다. 준수한다. 이게 이제 네 가지 합의 사항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게 이제 여태까지 계속 지켜온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 그게 이제 독도 밀약이라는 게, 이게. 그럼 뭐 할 얘기는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 할 얘기는 많지만 일단 그거로 이제 마무리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그 유신헌법을 만들어가지고 종신 대통령을 하려고 그랬는데 미국의 CIA에서 제보된 거, 그건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전두환이가 이제 12.12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자기 상관인 정승화 참모총장을 구속을 시키죠. 그러니까 쿠데타죠. 그때 이제 미국에서 도와줬어요. 군대를 이동을 시켜가지고 이제 도와준 거예요. 그 나중에 다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CIA가 개입한 거지. 계속 CIA는 계속 개입해요. 계속. 그러면서 이제 전두환 정권 때 뭐 육시방쟁이라든지 6.29 선언이라든지 뭐 삼천교육대라든지 여러 사건들이 이제 이어지죠. 그런 다음에 이제 노태우 정부가 들었어요. 노태우 정부가 들었으면서 이제 서울 88 올림픽이 일어나죠. 근데 이제 이게 88 올림픽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그때까지도 계속 냉전 체제가 유지됐어요.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하고 소련이라는 두 강대국이 계속 자기네들이 이념 전쟁을 한 거죠. 한쪽은 자본주의고 한쪽은 사회주의 계속 했는데 그 희생양, 가장 큰 희생양이 우리나라 한반도 38선 거졌으니까. 그랬는데 1980년도에 그 모스크바 올림픽이 열려요. 그때는 냉전 체제였기 때문에 이 미국을 위시한 이 자본주의 국가는 참가를 안 했어요. 제3세계라든지 공산진영만 참석을 했어요. 모스크바 올림픽 때. 그 다음에 이제 4년 후에 1984년에 그 LA 올림픽이 열렸는데 그때는 반대로 미국을 위시한 그 자본주의 국가만 참석을 하고 소련을 위시한 공산국가들은 참석을 안 했어요. 그냥 전부 다 반쪽짜리 올림픽이었었죠. 근데 그 다음에 열린 1988년에 서울 올림픽 때는 전 지구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국가, 뭐 자본주의 국가가 됐던 뭐 공산주의 국가가 됐던 모든 국가가 다 참석을 한 거야. 아주 대단한 거죠, 이게. 그러면서 이거를 기화로 하면서 냉전 체제가 끝나는 그 촉매제의 역할을 했다고 할까? 아니면 어떤 계기가 된 거야, 이게 88 올림픽이. 예? 그래서 그 다음에 1989년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다고. 그러면서 그때를 이제 학자들이 냉전 체제가 종식된 걸로 이제 학자들은 그렇게 역사를 구분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아직까지 냉전 체제 속에서 그 희생양이 된 그런 역사를 지금까지 이제 유지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재미난 사실을 하나 짚고 넘어가면 그 베를린 장벽이 어떻게 무너졌냐면은 그 비사가 있어요. 비사.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데 아주 너무 진짜 어처구니 없이 우연적으로 한 사람의 그 말 실수 때문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거예요. 그 나중에 밝혀졌어요. 근데 그거를 잠깐 설명드리면 뭐냐면 그때 당시에 그 소련 냉전 체제였으니까 소련의 서기장이 누구였었냐면 고르바초프였다고. 고르바초프가 개혁 개방 정책을 했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동독을 이제 방문을 했는데 또 동독에 또 서기장이 있다고. 서기장한테
야, 저 앞으로는 개혁 개방을 해야만이 살 길이다. 그러니까 니네 동독도 개혁 개방을 해라. 막 그런 거 압력을 막 둔 거지. 그래서 동독의 그 서기장이 호네컨가 그러니까 호네컨가 아 싫다. 난 안 한다. 해가지고 그 이제 교체가 돼요. 서기장이 동독의 서기장이 교체가 돼가지고 크렌친가 막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새로운 신여행법을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동독의 국민 누구나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서독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신여행법을 저기 그거를 승인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고르바초프가 얘기한 개혁 개방의 일환이죠, 그게.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신여행법이라는 게 그때가 이제 9일 날이었는데 10일 날 발효가 되는데 아직 그 서기장은 승인은 했지만 각위에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국무회의죠. 각위에서 이게 사인이 안 떨어진 상태였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누구나 자유롭게 서독을 여행을 할 수가 있는데 방문하고 여행을 할 수가 있는데 사전에 그 전제 조건이 있었어. 뭐냐면 경찰청에다가 비자 수속을 밟은 사람에 한해서 마음대로 여행을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그 동독의 그 공보관, 우리나라 때 따지면 그 대변이지, 대변이. 공보관이 내외신 기자들을 모아놓고 인터뷰를 했어요. 신여행법이 이제 제정이 됐으니까. 근데 거기서 그 얘기를 다 한 거야. 근데 거기서 뭐를 빼먹었냐면 자유롭게 여행을 하지만은 그 경찰청에서 비자 수속을 해야 된다는 걸 빼먹고 이놈이 공보관이 인터뷰를 한 거야. 그 기자들한테, 외국 기자들한테. 근데 그 중에 이제 기자 한 명이 질문한 거야. 그러면 그거 언제서부터냐? 바로 그랬더니 언제서부터 이것이 이제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가 있냐? 근데 이 공보관 입장에서는 그 다음 날인데 다음 날도 뭐 바로니까 그래서 즉시라고 얘기한 거야. 또 얘가 말실수지. 즉시 그러니까 기자가 다시 재차 묻는 거예요. 재차 물었다고. 진짜냐고. 즉시 이거 여행을 할 수 있다. 맞다. 즉시 할 수 있다. 그러자마자 그 기자들이 전 세계로 그거를 속보를 내보낸 거야. 속보로 이제 그 생방송이었다고 그러더라고. 속보를 막 내보내니까 그 동독에 있는 그 국민들이 그 소식을 듣고 갑자기 전부 다 몰려나오기 시작한 거야. 몰려나와가지고 베를린 장벽으로 가가지고 뛰어넘고 막 때려 부시고 국가가 베토벤의 환희에 참가가 그렇대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거 노래 부르고 그리고 그 동독에서는 검문소에서 그 통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통제 불능 상태였지. 그래서 그 공보관이 말 실수해가지고 그냥 바로 동서독이 통일이 된 거예요. 베를린 장벽이 그렇게 무너지면서 완전히 냉전 체제가 허물어지고 92년도에 한 2, 3년 후에 소련 체제가 붕괴되고 막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응? 아주 그게 이제 비사군 나중에 이런 비사가 어처구니 없이 공보관의 그 말실수에서 동서독이 통일됐다는 그건 나중에 이제 밝혀지게 됐어요, 이게. 그리고 이제 노태우 정부 때 뭐를 했냐면, 북조선하고 우리하고 유엔에 동시가입을 했어요. 동시가입을 하고, 그게 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북조선 체제를 인정한 거예요. 국가로서 인정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인정을 한 거예요, 이게. 응? 그러니까 저번에는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일국 이체제라고. 그래서 서로를 뭐 어떻게 흡수통일이나 적화통일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이게 노태우 정부 때 국회에서 승인을 한 거야. 법적으로 승인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거 잘 아셔야 돼. 지금 우리나라 상태는 통일된 상태예요. 통일. 완전히 법적으로 완전한 통일이야, 우리는. 다만 이게 이제 서류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만 통일이 됐지, 이제 그 나머지, 현실적으로는 아직 안 됐지만은, 하여튼 서류상으로는 우린 통일국가야. 일국 이체제에 대한 통일국가야, 이게. 그건 잘 아셔야 돼. 그거 이제 상식적으로 이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전두환, 노태우, 그 다음에는 김영삼 정부죠. 김영삼이 그 3당 합당하면서 이제 정권을 잡았는데 IMF가 터졌죠. 그리고 전두환을 이제 3년까지 해줬지만, 그 다음에 이제 김대중 정부에 들어와가지고, 무슨 일이 났어요? 김대중 정부에서 이제 IMF를 극복을 하고, 서해해전, 연평해전이 일어났죠. 그리고, 김정일하고, 국방장관하고,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우리나라 최초로,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노무현 정부 때로 또 이제 넘어와가지고 노무현 정부도 이제 마찬가지로 남북 정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명박 정부로 넘어가죠. 이명박 정부 때 이제 그 유명한 천안함 말도 많은 그 천안함 사건이 일어나죠. 그거는 아직 결론이 안 났어요. 지금 아직 재판에서 진행 중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야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죠.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면서 촛불혁명으로 해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평창 동계올림픽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하고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까지 왔죠. 근데 여기서 또 우리 짚고 넘어갈 거 하나를 여러분이 이제 상식적으로 아셔야 되는 게,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깜빵에 갔잖아요. 지금 이제 사면 받아가지고 나왔지만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깜빵 가가지고 사면 받아가지고 나왔죠. 예? 근데, 공통점이 있어. 깜빵 간 공통점.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 간 이유가 똑같아. 뭔지 알아요? 저기 박근혜 대통령이 그 탄핵을 받았는데 그게 다섯 가지인데 여러분 그거 잘 아셔야 돼. 최순실이가 국정농단 받은 거는 무죄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탄핵 받은 게 아니야. 다섯 가지 중에서 최순실의 국정농단 그거 무죄 받았어요. 그 다음에 그 권력남용 무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언론 그 자유침해 하는 거 거기 무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세월호에 가는 거 무죄 받았어요. 이거는 다 무죄 받았어요. 여러분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 잘 아셔야 돼. 이 정치적인 판단이거든. 이명박 대통령도 마찬가지야. 다른 이 정치적인 판단 때문에 깜빡한 게 아니야. 마지막 다섯 번째 이유가 있어. 다섯 번째. 이거는 뭐냐면 미르 재단이라는 그 재단을 설립해가지고 그러니까 재벌들한테 삥 뜯은 거, 응? 돈하고 연관되고 이거 하나 때문에 탄핵받은 거예요. 다른 거는 최순실 국정농단 때문에 탄핵받은 게 아니야. 이건 무죄 판결 받았어요. 응? 잘 아셔야 돼. 그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 이게 뭐냐? 응? 어떤 전임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정치적 판단이라든지 정무적 판단이라든지 정책 결정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가지고는 어떤 처벌을 받지를 않아. 만약에 그런 걸 가지고 처벌을 받는다면 정책을 실행을 할 수가 없지. 어떻게 겁나서, 그건 말이 안 되냐. 그건 그때 당시에, 정책 결정자가,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처벌의 대상이 아니야. 오직 처벌의 대상 딱 하나. 재벌한테 돈 거두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 이거는 역으로 생각해 뭐냐면은, 재벌에 의해서 제거됐다는 거야, 이게. 나쁘게 얘기하면, 물론 그런 증거는 없어요. 증거는 없지만, 정황적으로,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증거는 없어요. 증거는 없는데, 정황상으로 그렇게 합리적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재벌들이 경고를 주는 거야. 야, 우리한테 삥 뜯지 마. 그럼 니네들 제거 대상이야. 그런 경고예요, 이게.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다 그렇게 해서 깜빵한 거예요. 정책 결정 때문에 깜빵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재명 야당 대표를 가지고 막 엮으려고 그랬는데, 그거 대법원 가서 다 무죄 받아요. 정책 결정이라는 거는. 근데 만약에 돈 받은 게, 만약에 증거가 나왔다. 그럼 무조건 깜빵 가야지, 그거는. 그 외에는
정책적인 것 때문에는 절대로 그건 유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태까지 그 선례를 봤을 때. 자, 우리나라는 이제 이래요. 우리나라는 여태까지 이제 역사가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럼 중국은 어떠냐? 응? 시간이 너무 많이 갔나? 이 역사 이야기를 한 번 더 해야 되나? 이거 모르겠네. 얘기할 게 너무 많은데. 모자라면 또 한 번 더 하면 되죠. 그거 뭐 큰 걱정은 아니고. 근데 이제 중국은, 또 한 두 가지를 제가 또 빼먹고 말씀드린 게 있는데, 뭐냐면 일본이 그 만주에다가 만주국이라는 그 괴뢰 정부를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어떤 게 있었냐면 보고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보고 계획. 보고 계획이라는 게 뭐냐면 소련의 스탈린이 우리나라 블라디보스톡이라든지 사할이라든지 이때에 거기 가가지고 살았던 우리 이제 동포들이 있었다고. 그런 사람들을 이제 그때 당시에 고려인이라고 불렀는데, 그 고려인들을 강제로 저기 동유럽으로 다 이주를 시켰다고. 똑같이 그때 이제 일본 제국주의죠. 일본 제국주의하고 독일의 그 나치주의들이 그거를 둘이 공모를 해가지고 그 유럽에 있는 그 유대인들을 전부 다 강제로 이 만주에다가 이주시키는 계획을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이제 만주국이라는 그 풀이를 내세워가지고 괴뢰 정부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그 유민들이 좀 부족할 거 아니야. 그러면 걔네들 끌어다가 만주에서 살도록 그런 이주 정책을 계획을 했어요. 그거를 보고 계획이라고 그래. 근데 이제 2차 대전이 또 바로 끝나버렸어요. 그때 45년에. 그래가지고 그걸 실행을 못했어요. 근데 그런 계획이 있었다는 것은 참고적으로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나라 한국 전쟁 때 처음에 이제 스탈린이 반대를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김일성이 가가지고, 김일성이하고 박헌영이 가가지고 했는데, 제발 승인해달라고 내가 쳐들어갈 테니까, 남조선을 쳐들어갈 테니까 승인해달라는데, 스탈린이 반대를 하고, 근데 김일성이 계속 하니까, 그러면 모택동한테 가서 물어봐라. 그래서 모택동이가 이제 오케이를 하면 나도 오케이를 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모택동이한테 가가지고 이제 승인해달라. 그리고 나 좀 도와달라. 그런 거야. 근데 모택동이는 무조건 오케이를 했어. 왜 오케이를 했냐? 일본하고 싸울 때 국공내전이 있었거든요. 그때, 장개석이하고 같이 이제 잠시 휴전해서 국공 합작을 해가지고 일본하고 싸웠다고. 그때 제일 앞장서가지고 총알바지 한 사람들이 있어. 누구냐면, 우리, 조선, 의용군들이, 조선의 독립군들. 가장 용감하게 제일 앞에 나가서 아주 그냥 진짜 총알바지 하면서 그냥 혁혁한 공무를 세우지. 각 전투마다 뭐 계속 승리를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마오쩌둥이 그 은혜를 잊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의리를 지켜야 된다. 이거는 의리를 지켜야 된다. 그리고 그때의 은혜를 갚자 해가지고 6.25 전쟁 날 때 중국군이 개입을 한 거예요. 그때. 그런데 물론 이제 이거 표면적인 이유예요. 물론 이제 정치적인 이제 어떤 계산이 깔렸겠지만 어떤 표면적인 이유를 이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중국군이 개입한 게. 그리고 저번 동영상에 동아시아 30년 전쟁을 제가 잘못 설명을 했는데, 요즘 학자들은 그래가지고 이제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일본이 패망한 다음에 다시 이제 중국은 1945년서부터 국공내전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당과 공산당, 국공이라 그래. 국공내전. 내전이 들어가서 계속 싸워요. 싸우다가 이제 장개석 국민당이 이제 져가지고, 대만으로 쫓겨나죠. 그래서 국공내전을 일으키면서 그때 미국이 엄청나게 도와줬거든, 장개석이한테. 근데, 그때 이제 공산당이 성공을 했죠. 공산당이 승리를 하는 전쟁에 국공내전이. 그런 다음에 바로 몇 년 안 있어서 한국전쟁이 터져요. 한국전쟁이 터지는데 여기는 이제 무승부지.
자본주의 사회하고 공산주의 사회가 3년 동안 싸우는데 38선은 똑같이 전쟁 전이나 전쟁 후나 똑같이 그거 저번 동영상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무승부야. 근데 그 후에 조금 있다가 또 베트남에서 전쟁이 터져. 그러니까 물론 이제 미국놈들의 조작질에 의해서 터졌지만은 거기서는 미국이 또 완전히 박살나지. 박살나가지고 거기는 공산당이 또 이게 미국한테 유일하게 이긴 전쟁이지. 그래서 1945년 국共내전서부터 1975년에 끝나요. 이게 그 베트남 전쟁이. 그러니까 45년서부터 75년까지 이게 30년이거든. 딱 요것을 동아시아의 30년 전쟁이라고 불러요. 학자들은 요즘.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제 전쟁이 막 벌어지죠. 그리고 중국은 이제 국共내전에서 승리를 한 다음에 중화인민공화국이 1949년에 세워지면서 제1대 주석으로 마오쩌둥이 1대 주석으로 이제 취임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2대 주석이 유소기가 이제 2대 주석이 되고 그 다음에 3대가 이제 이선념이고 4대가 양상곤인데 요 3대 주석과 4대 주석 때는 주석이 별로 힘아리가 없었지. 그때가 누가 권력을 잡고 있었냐면 등소평이 이제 권력을 잡고 있었는데 등소평은 주석 자리를 오르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권력을 강력하게 잡고 있으면서 개혁 개방을 통해서 이제 중국의 경제를 이제 발전시키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5대의 장점인 주석, 6대의 그 후진타오 주석, 지금 7대 시진핑이. 그래서 5대하고 6대의 장점인하고 후진타오 때 이제 중국이 비약적으로 발전해요. 그래고서 그걸 물려받은 시진핑이 이제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데, 2018년도에 아주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져요. 아주 이건 세계 역사적으로 아주 그냥 의미가 무지 큰 엄청난 사건이 2018년도에 중국에서 벌어져요. 그건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오늘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런다면 그럼 서양은 어떠냐? 서양은 뭐 너무나 많아. 현대사니까 뭐 너무나 많아. 그냥 소련이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하지 않나, 이란 이라크 전쟁이 일어나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미국이 패권 국가 되면서 걸프전이 일어나고, 이라크 전쟁이 일어나고, 9.11 부시 때문에 9.11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코로나 사태 일어나고, 이번에 가장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그 사이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이제 굵직굵직한 거를 따지면 이제 그렇게 이제 이게 쭉 나와요. 하여튼 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이제 서양의 역사의 그 연대표를 이게 비교하면서 7번에 걸쳐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그 역사 이야기의 총평을 하려고 그래요. 총평을 하려고 그랬는데,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이게 결론이야, 사실. 이게 결론인데, 그거에 덧붙여서, 오늘 저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은 간단히 이거로만 마치겠는데, 역사의 세계 역사의 서진 방향이 되는 게 서진. 역사의 물줄기는 서쪽 방향으로 흘러간다. 이건 토인비가 얘기한 거거든요. 그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하기가 지금 시간이 이제 모자라는데 지금 한 3분 정도가 남았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 동영상에서 할게. 총평 시간에 다 할지는 모르겠어요. 총평 시간에 이제 인류의 역사 전체를 어떻게 우리가 진단하고 판단을 할 것인가. 역사의 서쪽 방향으로 진행되는 서진의 역사 흐름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 삶을 영위해야 될까. 요런 식으로 이제 다음 동영상에서 총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